안녕하세요. 토마스 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 콘텐츠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사유의 서재. 시작합니다. 북독일의 항구 도시 위백, 차가운 발트해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 몇 세대에 걸쳐 단단한 뿌리를 내린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덴브로크가. 그 이름은 곧 신용과 번영의 상징이었죠. 우리는 오늘 이 유서 깊은 가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들의 웃음과 눈물, 환희와 고통이 뒤섞인 긴 세월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1835년의 어느 눈부신 가을날, 맹가의 새로 마련한 저택에서 울려 퍼지는 축제의 소리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확신에 찬 눈빛의 가장들, 우아한 안주인,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뛰노는 아이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이미 아주 미세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몰락,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토마스 만의 깊고 섬세한 시선을 따라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 살아 숨쉬던 그 시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835년 10월의 목요일 오후 맹가의 부덴브로크 저택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위백의 네로라하는 가문 사람들이 모여 새로 이사한 집을 축하하고 있죠.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하고 풍요롭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자 현재 가문의 수장인 영사, 요한 부덴브로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곁에는 독실하고 기품 있는 아내 엘리자베트가 함께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 장남 토마스와 딸 토니, 그리고 막내 크리스티안이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명랑한 기운을 더합니다.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영사의 아버지이자 은퇴한 상인인 할아버지 요한 부덴브로크의 존재감은 여전히 막중합니다. 그는 구시대의 확고한 신념과 실용적인 상업 정신을 체현하는 인물이죠.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으면서도 사업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을 지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와 지혜가 느껴집니다. 나의 아들아, 그는 영사인 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신중하고 또렷하게 즐겁게 일해야 한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즐겁게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원문에 가까운 취지. 이것이 바로 부덴브로크 가문을 일으켜 세운 힘, 곧 북독일 비르거 계급의 근면과 성실, 현실주의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가문의 명예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들, 영사 요한 부덴브로크에게서는 어딘가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려 했으며 실제로도 가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훈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의 사업에 힘쓰라. 그리하면 너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리라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때때로 아버지 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미묘한 우수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와 같은 확신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토마스만은 영사라는 인물을 통해 이미 번영의 정점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굳건해 보이는 태도 이면에는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사의 아내 엘리자베트 부덴브로크는 남편과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남부 독일 출신인 그녀는 예술과 종교의 깊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실한 경건주의 신앙은 위백의 실용적이고 다소 세속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죠. 때로는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도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덴브로크 가문의 엄격한 비르거 정신에 다른 색채를 더하고 나아가 그 정신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인간 영혼의 다른 차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후 가문의 경건주의적인 바람을 불어넣으며 자녀들에게, 특히 토마스와 항노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 세 자녀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8살 배기 토마스는 벌써부터 조숙하고 단정한 태도로 어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후계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의 푸른 눈에는 냉철함과 예민함이 함께 깃들어 있죠. 동생 토니는 생기발랄하고 약간은 허영심 많은 소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는
그러나 곧 닥쳐올 운명의 무게가 감춰져 있습니다. 막내 크리스티안은 어딘가 불안정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가문의 규범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예감케 합니다. 그의 희극적인 몸짓 속에는 남모를 고독과 연약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화려한 축하연의 풍경, 웃음소리와 대화, 반짝이는 식기들, 그리고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 토마스 만은 우리에게 부덴브로크 가문의 현재 상태,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이미 내재된 갈등의 씨앗들을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이야기의 서막이자 앞으로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될 기준점이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 보였던 이 순간, 그러나 역설적으로 몰락의 서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영사 부덴브로크의 아이들은 각자의 청춘을 맞이합니다. 장남 토마스는 가업을 잇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며 때로는 사업가의 냉철함과 내면의 예술적 감수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생 크리스티안은 여전히 자유분방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가문의 걱정거리가 되지만 어쩌면 그는 이 엄격한 비르거 세계의 숨막힘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소설의 중심 무대는 단연토니 부덴브로크에게 맞춰집니다. 발트의 연안의 휴양지 트라베민데에서 토니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젊은 의학도 모르텐 슈바르츠코프. 그는 비록 부유하거나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고 무엇보다 진실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토니에게 다가옵니다. 토니는 난생 처음으로 가문의 배경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바닷가를 거니며 나누는 대화, 미래에 대한 설렘, 젊은 날의 풋풋한 사랑. 토니에게 이 순간은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녀는 모르텐 앞에서만큼은 부덴브로크가의 딸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명의 여인, 안토니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리벡으로 돌아온 토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함부르크의 사업가 베렌트 그릴리이의 청혼 소식입니다. 그릴리이는 신실한 신앙심과 번듯한 사업체를 가진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랑감이었습니다. 물론 어딘지 모르게 느끼하고 과장된 그의 태도에 토니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지만 가문의 어른들, 특히 아버지 영사 부덴브로크는 이 결혼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릴리이와의 결합은 부덴브로크 가문의 사업적 영향력을 함부르크까지 확장하고 사회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덴브로크 가문의 핵심 가치, 즉 가문의 이익이 개인의 감정보다 우선시되는 비르거 정신의 냉혹한 일면이 드러납니다. 영사 부덴브로크는 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번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토니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곧 타일릅니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 어머니 엘리자베트 역시 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종교적인 언어로 이 결혼의 순응을 종용합니다. 토니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트라베민데의 모르텐에게 향해 있지만 부덴브로크가의 딸로서의 책임감과 가족들의 끊임없는 압박 앞에서 그녀는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묻어버린 채 모르텐에게 이별을 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딸로서 가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해야만 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 이 편지는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적인 선택을 넘어 여러 중요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 토니가 얼마나 가문의 규범을 깊이 내면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부덴브로크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된 것이죠. 둘째, 당시 사회에서 여성, 특히 상류층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좋은 결혼을 통해 가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셋째,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숭고한 행위처럼 여기려는 자기 기만의 모습도 엿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불행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딸임을 되뇌며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 토니는 그릴리이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가문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그릴리의 위선적인 모습과 천박함은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토니는 깊은 환멸과 불행을 느낍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릴리의 사업이 파산하고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이 결혼은 부덴브로크 가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줍니다.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켜 가문의 이익을 추구했던 결정이 결국은 가문 전체의 재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토마스 만은 이 과정을 통해 인간적인 가치를 무시한 계산적인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몰락의 과정이 어떻게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속화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토니의 파경이라는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 부덴브로크 가문은 겉으로는 다시 안정을 찾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그릴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상처 입은 토니와 그녀의 어린 딸 에리카를 다시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이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문의 저력과 체면 유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은 상처를 애써 봉합하려는 안간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가문 안팎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문의 오랜 정신적 기둥이었던 할머니, 영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부덴브로크 가문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변치 않는 전통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세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가문이 과거의 확고한 기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슬픔과 함께 어딘지 모를 공허함과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 전역을 뒤흔든 1848년 혁명의 여파가 보수적인 도시 리벡에도 미치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부덴브로크 가문과 같은 상류층에게 혁명은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불안하고 불쾌한 소요에 가깝습니다. 특히 영사 부덴브로크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더욱 확고하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그의 사업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예전과 같은 과감함이나 성견지명을 잃고 점차 현실에 안주하거나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토마스 만은 여기서 1848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중요하게 활용합니다. 이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구시대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도태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임을 강조합니다. 비르거 계급이 누렸던 절대적인 영광은 점차 빛을 발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 정신은 그들의 견고한 성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던 것이죠. 영사 부덴브로크의 불안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위기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문의 실질적인 운영은 점차 아들 토마스에게로 넘어갑니다. 토마스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문을 이끌려 합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 감각과 세련된 매너를 지녔으며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실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가문의 오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전통이나 의리보다는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죠. 그는 변화하는 시대를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그 흐름에 적응하여 가문의 명성을 유지 혹은 더 높이려 애씁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의 능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적인 겉모습 뒤에는 깊어가는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르거로서의 의무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쇼펜하우어 철학을 읽으며 삶의 허무와 고통에 대해 사색하고 아름다운 예술 세계에 대한 동경을 키워갑니다. 이 두 세계는 그의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신경은 날카로워지며 자신의 역할을 마치 연기하듯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근대인이 겪는 내면 분열, 즉 사회적 역할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괴리를 토마스 만이 얼마나 예리하게 포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마스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크리스티아는 여전히 가문의 이다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업에는 전혀 재능을 보이지 못하고 런던이나 발파라이소 등 외국을 떠돌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병약함을 호소하며 주변의 동정을 사려 하고 때로는 경박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형 토마스의 속을 썩입니다. 그는 형의 성공과 늘 비교당하며 열등감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형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어쩌면 크리스티안의 기행은 숨막히는 비르거 사회의 위선에 대한 나름의 풍자이자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웃음거리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가문이 얼마나 단일한 가치관에 갇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토니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결혼 시장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위넨 출신의 맥주 상인 알로이스 페르만의 더입니다. 그는 활기차고 솔직하지만 다소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인물로 리벡의 귀족적인 분위기와는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토니는 이번에도 역시 가문의 체면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남편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파경을 맞습니다.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이는 토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사회적인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행을 겪을수록 토니는 더욱더 부덴브로크 가문의 딸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문의 빛바랜 족보를 들여다보며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실패한 삶을 어떻게든 가문의 역사 속에 편입시켜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환영 속에서 살아가는, 사라져가는 세계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마침내 아버지 영사 부덴브로크가 세상을 떠나고 토마스는 명실상부한 가문의 정점에 섭니다. 그는 굳은 결의와 뛰어난 수완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더욱 확장시키고 마침내 리벡의 상원의원이라는 최고의 사회적 명예까지 거머쥡니다. 화려한 새 저택을 짓고 그의 이름은 이제 리벡 전체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토마스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회적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완벽한 비르거의 표상처럼 말이죠. 그의 성공 과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함부르크의 부유하고 아름다운 상속녀 게르다 아르놀트 젠과의 결혼입니다. 게르다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녀의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귀족적인 분위기는 리벡 사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토마스의 위상을 더욱 높여줍니다. 토마스 역시 그녀의 예술적인 취향과 지적인 매력에 끌립니다. 어쩌면 그는 실용적이고 엄격한 비르거 세계에서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섬세함과 정신적인 교감을 그녀에게서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 화려함과는 달리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구석이 있습니다. 토마스와 게르다 사이에는 열정적인 사랑이나 깊은 내면적 유대보다는 서로의 지위와 취향에 대한 존중과 거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게르다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전통이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음악, 특히 바그너의 강렬하고 신비로운 음악 세계입니다. 그녀는 종종 음악가들과 어울려 실내악 연주회를 열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고 이는 남편 토마스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소외시키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토마스만이 그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신, 개입, 과삼, 레벤, 의 테마가 전면에 부각됩니다. 삶이 현실적인 활력, 건강함, 사업적인 성공, 공동체적 유대를 의미한다면 정신은 내면 성찰, 예술적 감수성, 삶의 의미에 대한 고뇌를 의미합니다. 부덴브로크 가문의 초기 세대는 삶의 힘으로 번성했지만 세대가 내려올수록 특히 토마스와 게르다에게서는 정신의 측면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토마스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비르거로서 삶의 책임을 다하려 애쓰지만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정신의 세계, 즉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이나 예술의 아름다움에 끌립니다. 그는 이 둘을 통합하지 못하고 점차 지쳐갑니다. 반면 게르다는 거의 전적으로 정신 예술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에게 현실적인 삶은 무의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존재 방식은 부덴브로크 가문의 삶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외에는 그녀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지속적인 번영과는 무관한 섬세하지만 어딘가 생명력이 부족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상원 의원으로서의 토마스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변화하는 정치 지형과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의 신중하고 귀족적인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정치 무대에서 깊은 환멸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외부적인 성공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쇠약해져 갑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는 그의 외모와 건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며 극심한 치통에 시달립니다. 토마스 만은 그의 외적인 쇠락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피로와 생명력의 고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토마스는 겉으로는 여전히 위험 있는 상원의원이자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속이 텅 비어가는 화려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토마스 부덴브로크가 겉으로는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을 때 그의 집 안에서는 아주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아들, 요한, 가족들에게는 항노라고 불리는 소년입니다. 항노의 탄생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점에서 큰 기쁨이었지만 그 아이는 처음부터 부덴브로크 가문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섬세하고 병약했으며 현실 세계의 활력보다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이 침잠하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 게르다의 예술적인 감수성과 아버지 토마스의 숨겨진 내면적 고뇌가 결합되어 현실의 삶, 레벤, 보다는 정신, 게이트, 의 영역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로 태어난 듯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아들에게서 자신과는 다른, 아니, 어쩌면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항로가 자신처럼 혹은 자신을 넘어서서 부덴브로크 가문의 명예와 사업을 짊어질 후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비르거적 가치관, 즉 의무감, 절제, 현실적인 성취의 중요성을 가르치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됩니다. 항로는 아버지의 세계, 즉 사업, 정치, 사회적 성공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교 공부나 집안의 역사 이야기, 특히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의 연대기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지루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에게 부덴브로크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기보다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항로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곳은 오직 음악의 세계입니다. 어머니 게르다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재능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도피처입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특히 바그너의 격정적이고 환상적인 음악을 연주할 때, 비로소 현실의 압박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잊고 무한한 자유와 황홀경을 느낍니다. 그의 연주는 때로 어린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감정과 기술적인 완숙함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세상을 향한 건강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미적인 세계에 탐닉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만난 귀족 친구 카이 폼웰은 백작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데 카이 역시 섬세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소년으로 항로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공감자가 되어줍니다. 둘은 함께 문학이나 연극,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토마스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불안하고 못마땅합니다. 그는 항로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그를 현실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만들고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토마스가 항로의 즉흥 연주를 듣고는 그 안에 담긴 과도한 감상성과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질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의지를 가져야 해. 상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 원문에 가까운 취지. 그러나 항로에게 아버지의 이런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는 이미 비르거적인 삶을 살아갈 힘도, 의지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항로가 가문의 연대기를 보다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장면은
그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연대기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영광과 번영의 기록이지만 항로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에게 부과된 감당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의 연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그 기록 속에서 자신의 미래, 즉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증조할아버지처럼 사업과 가문의 명예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을 봅니다. 그는 그 운명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비명은 단순히 역사에 대한 지루함이 아니라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가문의 무게와 그 속에서 소멸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의 외침입니다. 토마스 만은 이 장면을 통해 과거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개인의 섬세한 영혼이 어떻게 거대한 전통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항로의 성장은 아버지 토마스의 급격한 쇠락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토마스는 아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가문의 종말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사업을 확장하려 애쓰지만 그의 노력은 점점 더 공허해 보입니다. 중요한 곡물 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되는 등 그의 성공 신화에는 하나둘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지독한 치통은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웁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던 상원의원 토마스 부덴브로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나오던 길, 토마스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거리 한복판에 쓰러집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옮겨지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토마스 만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냉정하리만치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존엄하고 세련된 삶을 추구했던 상원의원 토마스 부덴브로크는 길바닥에 비참하게 쓰러져 진흙탕에 얼굴을 묻은 채 인간적인 존엄성을 모두 상실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지키려 했던 비르거적 가치관과 외형적인 체면의 허망한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부덴브로크 가문의 가장 빛나는 별처럼 보였던 토마스는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방식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토마스 부덴브로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망인이 된 게르다는 조용히 슬픔에 잠기지만 그녀의 슬픔 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독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커 보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위베게 사회나 부덴브로크 가문의 일보다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더 관심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어쩌면 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 그녀가 원래 속했던 더 자유로운 예술의 세계로 돌아갈 기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토니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극적으로 슬퍼하며 가문의 마지막 남은 어른으로서 어떻게든 체면과 위엄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녀는 조카 항로를 걱정하고 가문의 앞날을 염려하지만 그녀의 행동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의 죽음 이후 급격히 기울어가는 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덴브로크 가문이라는 이름의 허울을 붙잡으려 합니다. 장례식 절차나 가문의 재산 문제 처리 과정에서 그녀가 보이는 태도는 이제는 실체 없는 명분에 매달리는 과거 시대의 마지막 초상처럼 보입니다. 한편 크리스티안은 형의 죽음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장례식에 나타나 잠시 슬픔을 표하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기이합니다. 그의 정신적인 불안정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가 추구했던 자유분방함과 비르거 사회에 대한 저항은 결국 개인적인 파멸로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토마스라는 강력한 중심축이 사라지자 부덴브로크 가문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토마스가 생전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 투자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부재 속에서 남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때 리벡 최고의 저택으로 위용을 자랑했던 맨가이 대저택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집의 매각은 단순히 재정적인 몰락을 넘어 부덴브로크 가문이라는 이름이 상징했던 모든 것, 즉 부, 명예,
사회적 지위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집 안에 남아있던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는 장면은 한 시대의 종말을 쓸쓸하고도 비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부덴브로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마지막 세대인 어린 항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잠시 충격을 주었지만 그는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 세계보다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바그너 풍의 격정적이고도 병적인 환상에 사로잡힌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권태와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창백하고 연약해져 갑니다. 항로의 최후는 장티푸스라는 병 때문이지만 토마스 만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항로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로서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말하는 삶의 의지, 윌레 줌 레벤의 부정과 깊이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의 끊임없는 추구와 그로 인한 고통이며 진정한 해방은 이 의지를 부정하고 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항로의 삶과 죽음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은 그를 삶의 고통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현실 세계의 투쟁을 감당하는 대신 음악이라는 도피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삶 자체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부덴브로크 가문의 생물학적인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르거적인 삶의 활력이 완전히 소진되고 정신 예술이 병적인 형태로 삶을 잠식한 결과, 즉 가문 전체의 내면적, 정신적 몰락의 최종 단계를 상징합니다. 항로의 죽음과 함께 윌벡에서의 부덴브로크 가문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어머니 게르다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호련히 그녀의 고향인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녀에게 윌벡과 부덴브로크 가문은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은 듯합니다. 토니는 딸 에리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덴브로크가의 사람임을 잊지 않지만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한때 윌벡을 호령했던 위대한 가문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져 사라져 갔습니다. 토마스 만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위대한 가문이 4세대에 걸쳐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장대하고도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요한의 확신에 찬 시대부터 아들 영사의 과도기적 고민, 손자 토마스의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성공과 내면적 쇠락, 그리고 마지막 증손자 항로의 병적인 섬세함과 삶의 의지 상실에 이르기까지 마치 긴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 분상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19세기 독일 북부의 한 부르주아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가의 흥망성쇠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전통과 변화 사이의 긴장, 사회적 성공과 개인의 내면적 행복 사이의 괴리,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현실적인 활력과 정신 예술의 섬세함 사이의 영원한 대립과 그 균형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인의 운명이 단지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 사회, 그리고 시대라는 거대한 힘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져 가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비르거 정신이라는 한때는 가문을 일으켜 세웠던 견고한 가치관이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경직되고 생명력을 잃어 다음 세대에게는 짐이 되며 나아가 가문 전체의 쇠락을 가져오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함으로써 토마스 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하고 때로는 쓰러져 간다는 역사의 냉엄한 법칙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몰락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몰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뇌, 예술적 성찰,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은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항로의 짧고 슬픈 삶은 비극적이지만 그의 음악 속에는 어쩌면 낡은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미미한 가능성이 함께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나긴 오디오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마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소설 한 권을 통독하신 듯한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토니의 이루지 못한 사랑 앞에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토마스의 내면적 고통에 공감하며 항로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셨기를 기대합니다. 부덴브로크가의 이야기는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질문들은 놀랍도록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이 지닌 힘일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사유엘, 서재. 오늘 토마스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